3년 전이었다. 신규 오픈한 식당에 처음 들어섰을 때 나는 순간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예상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식당 주인 아줌마의 모습이 너무도 세련되고 아름다워서 나는 본능적으로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식당 아줌마가 왜 이렇게 예쁜 거야? 무심결에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반쯤 넋을 놓고 그녀를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침을 흘릴 뻔했다. 초코브라운으로 염색한 머리칼 끝에는 우아한 웨이브가 흐르고 있었고 그녀는 밝고 화사한 노란색 셔츠에 짧아 보이는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그 위로 두른 앞치마마저 스타일리시하게 보일 정도로 그녀의 분위기는 남달랐다. 단순한 식당 주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마치 감각적인 패션을 지닌 누군가를 마주한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가 만든 떡볶이 또한 일품이었다. 쫀득한 떡과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국물에 좋아하는 단번에 내 입맛을 사로잡았고 우리 딸 역시 이곳 떡볶이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극찬했다. 그 덕에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분식집을 찾게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더욱 궁금한 존재가 되었다. 언제나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고 그 자체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문득 그녀를 이성적인 감정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한 번쯤 그녀와 가까워질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그녀의 이름과 사연을 알게 되었다. 송수진, 47세, 이혼하고 아이 둘과 사는 돌싱녀. 그녀를 처음 본 지는 꽤 오래되었지만 그녀가 혼자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불과 몇 달 전이었다. 그리고 운명처럼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던 중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반가운 마음에 나는 차를 세우고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다. 아주머니, 이 시간에 가게 안 보시고 어디 가세요? 그녀는 나를 보고 놀란 듯 미소 지었다. 어머, 은옥 아빠. 오늘은 휴일이라 친구들 만나러 가려고요. 아, 그러세요?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명동 쪽이요. 저도 그쪽인데 가는 길에 태워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주머니가 저한테 이러시면 섭섭한데요. 괜히 패 끼칠까봐 그러죠. 하루 이틀 본 사이도 아닌데 너무 내외하시는 것 같아 더 어색해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못 이기는 척 조수석에 올라탔다. 사실 내 목적지는 명동과 정반대 방향이었지만 그녀와 조금이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차를 몰았다. 날씨가 무척 덥네요. 그러게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요. 나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편의점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사 그녀에게 건넸다. 아니, 태워다 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음료수까지 사주시면 제가 너무 미안해지잖아요. 그럼 미안한 만큼 나중에 갚으시면 되죠. 뭘로 갚아야 할까요? 데이트 한번 해주세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데이트라니. 은옥 아빠랑 나랑 나이 차이가 얼만데요. 아주머니는 여전히 젊어 보이세요. 농담이라도 고마워요. 하지만 청춘은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요즘 아주머니 또래분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생활하는데요. 그건 전문직 여성들 이야기죠. 난 그냥 평범한 아줌마예요. 늙긴요? 밖에 나가시면 총각들이 프로포즈 하겠어요. 그녀는 웃으며 장난스럽게 물었다. 혹시 은옥 아빠 눈에 내가 여자로 보여요? 그럼요. 얼마나 포근하고 매력적인데요. 호호. 장난도 참. 은옥 아빠는 젊은 아가씨들이 더 좋지 않아요? 젊은 아가씨들은 여자로 안 보여요. 오히려 연륜이 있는 여성이 좋아요. 그녀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별난 취향이네요. 젊은 아가씨들과 연애해보고 싶지 않아요? 요즘 누가 애딸린 호라비를 좋아하겠어요. 신문에서 보니까 기혼 남성들도 애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던데. 전 그런데 관심 없어요. 오히려 요즘은 미시족들이 더 인기라던데요. 아주머니도 혹시? 그녀는 피식 웃었다. 난 아니에요. 하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들 꽤 있죠. 아주머니 외로우세요?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 보니까. 왜요? 외롭다면 은옥 아빠가 애인이라도 소개시켜 줄 건가요? 하하. 원하시면 젊은 남자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호호. 장난도. 그런데 요즘은 사는 게 조금 재미없긴 하네요. 그럼 아주머니한테 젊은 남자를 애인으로 소개해 드릴까요? 젊은 남자가 좋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럼 우리 서로 소개해 주는 건 어때요?
저는 아주머니께 친구를, 아주머니는 저한테 젊은 여성분을.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재밌긴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면 미쳤다고 하겠어요. 하하. 그럼 아주머니, 제가 아주머니 애인해 드릴까요? 어머, 은옥 아빠처럼 젊고 멋진 남자가 애인이면 좋긴 하지만 부담스럽죠.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심심할 때 서로 불러서 이야기하는 친구 같은 애인이면 되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호호, 은옥 아빠랑 이렇게 농담하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어느새 명동에 도착했다. 그녀는 내리면서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럼 우리 서방님, 앞으로 심심할 때 연락하세요. 네. 아주머니도요. 안녕하세요. 아내와 20대 후반에 결혼해서 몇 년 동안 알콩달콩 잘 살다가 갑작스레 사별한 지도 6년째. 현재 30대 후반에 딸아이 하나 있는 평범한 남자예요. 20대 중반에 아주 착하고 어여쁜 아내를 만나 사랑에 빠져 2년 연애 후 결혼을 했었어요. 작은 다툼 한 번 없이 행복하게 지내면서 아이 낳고 살기를 3년쯤 되었을 때 평생 함께 하자고 약속했던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갑작스럽게 제 곁을 떠났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고 회사까지 휴직하고 하루하루 술과 눈물 없이는 살지 못하던 때에 멋 모르고 웃고 있는 이쁜 딸아이 하나 보고 내가 무너지면 안 되겠다 싶어 딸 하나 바라보고 버티며 이제까지 살아왔죠. 시간이 약이라는 게 맞는 말인지 1년 정도 지나니까 웃기도 하고 딸과 함께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을 먹으러 맛집을 다니기도 했네요. 물론 마음속 깊은 속엔 항상 제 아내가 자리하고 있었기에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는 없었습니다. 젊은 호랍이란 소리에 몇몇 여성분들이 호감을 표시한 분들이 있었지만 다 거절하고 말았죠. 슬픔은 멈췄으나 아내에 대한 사랑은 멈추질 않았기에 지금 생각해보면 새로운 여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별 4년이 지날 때쯤 분식집 아주머니를 알게 되었어요. 첫눈에 반했죠. 왜냐하면 죽은 아내와 풍기는 이미지가 너무 비슷했거든요. 더 소름이었던 건 음식 솜씨였어요. 아내랑 연애할 때 자주 가던 대구의 달고 떡볶이 맛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떡볶이가 살짝 매콤하고 달달한 떡볶이를 우리 딸내미가 또 엄청 좋아하는 겁니다. 자기 엄마처럼 말이죠. 이후 단골집이 되었고 거의 매일 식당에 들러 얼굴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니 없던 정도 생길 수밖에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이혼 소식을 듣고부턴 이성적인 감정이 마구마구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분식집 아주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아주머니 잘 계셨어요? 어쩐 일로 저에게 다 전화를 주시고. 호, 은옥 아빠, 나 내일 등산 가는데 저번에 은옥 아빠가 내 애인이라며? 그래서 써먹으려고. 호, 하,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그럼 가야죠. 내일이 일요일이라 저도 딱히 할 일은 없었거든요. 호호, 그럼 같이 가는 거야? 네. 산 타면 건강에도 좋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면 될까요? 내일 9시쯤 우리 집 근처로 올래요? 네, 그러죠. 그럼 내일 뵙죠. 아주머니 댁으로 차를 몰고 가니 이미 등산할 준비를 다 해놓고 계셨는데 늦은 여름이라 그런지 아주 가벼운 등산 차림이었다. 얇은 바지에 간편한 상의였는데 예상보다 훨씬 날씬하고 볼륨이 있어 보인다. 산 밑에 주차를 하고 조금 오르니 날씨가 더워오는지 무지 더워 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중도에서 멈춰 점심을 먹고 내려오기로 했다. 다행히 식사를 하는 곳에 개울이 있어 땀을 씻어 내기에는 좋았다. 호호호, 젊은 애인하고 등산 오니 친구들하고 오는 것보다 훨씬 좋네. 다음에도 친구 버리고 애인하고 올까 보다. 저야 좋죠. 근데 은옥 아빠하고 오니 다른 사람들 눈빛이 내가 젊은 애인 꿰차 다니는 줄 아는 것 같잖아. 호호. 지금은 제가 아주머니 애인인 거 모르셨어요? 하하. 호호, 그렇긴 하네. 그려요. 집까지 바래다 주고 저녁 얻어먹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죠.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그녀가 손수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을 매일 마주하다 보니 어느덧 마음 깊이 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호라비가 홀로 사는 여인의 집을 드나드는 모습은 아무래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들었죠.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났어요.
오랫동안 이 동네에 거주해 온 터라 웬만한 분들은 이미 저희 두 사람의 관계를 짐작하고 있는 듯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관계를 지속할 바에는 오히려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느껴졌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고 제 딸아이마저 그녀를 진심으로 따르기에 결혼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부모님께서는 그녀의 나이와 식당에서 일하는 분이라는 점 때문에 처음에는 반대가 적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확고한 의지를 보시고 혹은 호랍이 신세로 외롭게 지내는 아들보다 누구와도 곁에 있는 것이 낫다고 여기셨는지 예상외로 순순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아이들도 제 딸아이도 모두 흔쾌히 찬성하며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듯했죠. 그러나 예상치 못한 난관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그녀의 전 남편으로부터 비롯된 문제였어요. 수년간 경제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아내가 김밥을 말아가며 힘겹게 생계를 꾸리는 동안에도 그는 끊임없이 그녀에게 남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일할 생각은 않고 집에 틀어박혀 아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만 생활하며 부부 사이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야기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폭력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고 그녀는 극심한 두려움과 아이들을 생각하며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였죠. 이혼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전 남편은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정 식구들의 도움, 가정 폭력으로 인한 경찰의 개입, 몸 곳곳에 남은 멍 자국에 대한 병원 진단서, 그리고 변호사의 법적 조력까지 더해진 후에야 겨우 이혼이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전 남편은 아이들을 양육할 능력도, 양육비를 보탤 여력도 없다며 아이들의 양육을 그녀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결혼 소식을 아이들을 통해 전해 들었는지 평소에는 연락조차 없던 전 남편에게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말이죠. 아이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자는 둥, 아이들에게 아빠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둥, 심지어 그녀에게 몰라보게 예뻐졌네, 완전히 딴 사람 같아, 진작 이렇게 꾸미고 다녔으면 이혼도 안 했을 텐데 라는 아첨 섞인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주말에는 오랜만에 가족 외식을 하자며 아이들을 핑계 삼아 계속해서 그녀와의 만남을 시도했고요. 지난주에는 불쑥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집으로 찾아와 치킨과 피자를 시켜 먹고는 늦었으니 하룻밤 묵고 가겠다는 뻔뻔한 요구까지 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그녀는 이혼한 남남인데 왜 이러냐며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거센 언쟁이 오갔다고 합니다. 전 남편은 뜻대로 되지 않자 격분하며 그녀에게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너 재혼할 거면 애들은 내가 키울 거야. 더욱 황당한 것은 지금이라도 아빠 노릇, 남편 노릇 제대로 할 테니 다시 합치는 게 어떻겠냐.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라고 뻔뻔하게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기가 찰 노릇인 그녀가 지금 와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일축하자 전 남편은 알겠다며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의 전 남편 때문에 결혼까지 순탄치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옵니다. 이제 와서 아이들을 빌미로 그녀를 흔들고 아이들의 양육권을 운운하는 전 남편의 속셈은 뻔해 보입니다. 저와 그녀의 행복을 방해하려는 심산일까요? 아니면 정말 뒤늦게 후회라도 하는 걸까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녀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지만 앞으로 닥쳐올 파란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기만 하였죠. 하지만 전 남편의 방해는 두 사람의 결속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전 남편에게 선을 그었고 저는 든든하게 그녀의 옆을 지켰죠. 다음 날 우리는 변호사를 찾아 법적인 자문도 구했어요. 현재의 협박과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는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만약 도를 넘는 행동을 계속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하였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 전 남편도 점차 포기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이들을 핑계로 연락하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어느샌가 조용히 두 사람의 삶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양가 부모님은 다시 시작하는 두 사람을 따뜻하게 응원해 주었고 아이들은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기쁨에 들떠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진심이 가득한 결혼식 날 환하게 웃는 그녀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함께 차리는 아침 밥상,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저녁 식탁, 주말이면 함께 떠나는 여행, 소소하지만 따뜻한 행복이 매일 두 사람의 가슴을 채워주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사랑과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낸 당신과 그녀. 이제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더욱 단단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서 배우지만 과거 속에 살지는 않는다. 저는 이제 40을 바라보는 나이예요. 결혼은 했었지만 지금은 이혼을 하고 혼자 시골에 내려와 살고 있어요. 힘든 시기에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유튜브가 제 친구가 되어줬었는데 이렇게 제가 직접 사연을 올릴 수 있게 돼서 어떻게 보면 설레기도 합니다. 친구도 마땅히 없는 저라서 어디에 이런 이야기를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이번 기회를 빌어서 그렇게 꼭꼭 감춰오기만 했던 제 이야기를 풀 수 있게 되어서 속이 시원한 기분도 듭니다. 그러면서도 제 이야기를 들은 청취자분들께서 저를 너무 바보 같다고 생각하진 않으실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보는 게 저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아직도 그 사실을 온전히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이었죠. 제가 글을 잘 쓰지 못해 이야기가 두서없이 흘러갈 수 있겠지만 제 친구처럼 가족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워낙 소심하고 남자한테도 딱히 관심이 없었어요. 20대를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회사만 다녔죠. 친구도 마땅히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내 만날 사람도 마뜩찮아 돈은 심심치 않게 모아놓은 상태였어요. 직장도 공기업이었으니 탄탄하다고 할 수 있었죠. 부모님도 인자하신 분들이었지만 뭐랄까요? 가족끼리 그렇게 가까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가족들이다 보니 고민이 있다고 해서 가족들에게 털어놓는 일은 없었죠. 저도 그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건지 리액션도 좋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전남편을 처음 만나 이루 말할 수 없는 끌림을 겪게 됐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3살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참하고 얌전해서 좋다며 남편이 매번 마음에 안 드는 여자들만 데리고 오더니 이제야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여자를 데리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속으로는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기분이 약간 상했지만 그냥 좋은 칭찬이려니 하고 들었습니다. 연애가 짧았던 만큼 신혼은 너무 행복했어요. 전 남편은 저희 부모님한테도 한없이 잘했고 저한테도 충실한 100점짜리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후에 잠시 휴직을 했다가 다시 복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찾아오셔서 제 복직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죠. 복직이야 애 낳고 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니?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직 애 생각이 없어서요. 네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애 생각이 없으면 어쩌려고 그래. 내가 병찬이한테 말해놓을 테니까 애부터 낳을 생각을 해. 복직은 그 이후에 해도 돼. 애만 낳아놓으면 이 시애미가 다 돌볼 건데 너는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그런다니? 애부터 낳고 복직 준비해도 안 늦는다. 내가 뭐 너한테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급할 것 없으니 애부터 낳고 해. 시어머니가 원체 강경하시다 보니 저는 찍소리도 못하고 알겠노라 고개를 끄덕였죠. 전 남편이 돌아오고 나서 이 얘기를 꺼내니 남편도 시어머니 말씀이 틀린 것 없다는 식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았네요. 애 생각 없는 건 나뿐이고 다른 가족이 이렇게 원하는데 그래 어차피 낳을 거라면 아기부터 가져야겠다. 애 낳고 복직해도 늦지 않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죠. 아기를 낳는데 가장 많은 희생을 하는 건 여자인데도 여자인 제가 제 몸을 돌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한심하기 짝이 없었네요. 그렇게 저는 복직을 미루고 임신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더욱 심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제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전 남편이 시어머니를 뵙고 와서는 그러더군요. 엄마가 그러더라고. 남자 많이 만났던 여자는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고.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네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런 얘기를 꺼내는 의도가 뭔데? 엄마가 그렇게 말하길래 그랬지. 너한테 내가 첫 남자라고 했어. 그러면 거기에서 끝내야지. 왜 그 얘기를 나한테 전하는 거야? 아니, 나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 됐어. 아이, 자기야, 삐졌어? 삐진 게 아니고 화난 거야. 당신은 어머니가 하는 말이면 고지고대로 다 믿고 그걸 나한테 해야 할 말인지 아닌지 사리 분별이 잘 안 되나 봐?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 한 번만 더 그래봐.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도 입 꽉 다물게 단단히 일러둘게. 전 남편은 마마보이 기질이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가끔 이런 식으로 전하지 않아도 될 말을 전해서 제 기분을 상하게 했지만 바로 사과를 하기도 해서 사과받고 용서해주는 게 반복이었죠. 저희 부부의 금실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만 여전히 임신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임신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했어요. 시어머니의 재촉과 제 안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심해질 때쯤 여러 고민을 거듭하다가 불임 클리닉에 가게 됐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니 남편과 함께 검사를 받았죠. 그리고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문제가 없었지만 저에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란일이 일정하지 않았던 데다가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면서 오랜 기간 피임약을 복용했습니다. 월경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기 때문에 공기업 준비를 하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 과거의 시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게 모두 한 번에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결과를 듣고 남편과 돌아오는 길에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겨우 미안해라고 하는 말에 전 남편은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해줬어요. 정말 좋은 남편을 뒀다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 결과를 들은 날에는 비교적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제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이라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우울감이 몰려들곤 했어요. 전 남편과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때로는 침대에 누운 상태로 밥도 먹지 않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식을 들었는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모진 말을 쉴 새 없이 쏟아내기도 했죠. 이런 것들이 전부 스트레스로 작용해 저는 걷잡을 수 없는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네가 불임인 걸 알았다면 결혼 안 시켰을 거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너 같은 애를 며느리로 들였는지 모르겠다. 애도 못 갖는데 내 아들 그만 고생시키고 놔줘라. 얘, 듣고 있니? 전 남편에게 시어머니 문제로 화를 낼 힘도 없었죠. 전 남편은 처음에는 저의 우울감을 이해해주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부터 제 우울감을 못 견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대한 집안일을 하려고 했지만 이전처럼은 할 수 없었고 전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집안 꼴이 이게 뭐야. 퇴근하고 오면 나도 좀 편하게 쉬고 싶어. 미안해. 정신이 없어서. 집에만 있는데 정신이 왜 없어? 그냥 자꾸 멍해져서. 내일 클리닝 서비스 부를 거야. 미안해.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지금 집으로 오시겠다고 하셨죠. 중요한 이야기라고 해봐야 또 이혼 이야기를 꺼낼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이혼을 종용하고 제가 지금 너무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이혼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이 시기도 잘 이겨낼 수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했으니까요. 곧 도착한 시어머니는 전에 없던 밝은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병찬이도 너랑 이혼할 생각 없다고 하고 너도 이혼 생각일랑 하지도 않는 것 같으니 내가 혼자 열심히 고민을 해봤다. 아이를 입양하는 건 어떻니?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저 또한 아이를 꼭 키우고 싶었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을 하기는 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 입에서 나올 말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절대로 반대하실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입양이요? 그래. 병찬이한테도 은근히 물어보니까 좋다고 하더라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입양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불임 부부한테 신생아 입양을 많이 주선한다더라고. 신생하면 내 아이 같고 더 좋지 않겠니? 아직은 잘. 아니, 애 없이 어떻게 부부로 살겠다고. 부부는 아이로 완성되는 거야. 아이 없이는 완전한 부부가 아니라니까. 시어머니 말씀에 동의하는 건 아니었지만 저는 그때 무언가를 더 깊게 생각할 만큼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내가 이미 입양할 만한 애를 골라왔다니까.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거 보렴, 이거. 시어머니가 보여준 사진에는 이제 막 눈을 뜬 것 같은 아주 작고 귀여운 아기가 천에 돌돌 말려 누워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사진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리고 벌컥 눈물이 나왔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저에게 내려온 천사같이 느껴졌죠. 사람들은 입양을 하기 위해 아이를 보러 가서 한눈에 아이에게 반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게 어디 있나 다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생각했는데 입양이라는 글자를 듣고 아이를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한눈에 반한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전 남편과 이야기도 많이 나눴고 사진으로 본 그 아이를 입양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죠. 그때 이미 제 마음속에는 아이의 이름도 정했어요. 훨훨 날개를 달고 마음껏 꿈을 펼치라는 의미로 나래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저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에 절망했던 시기를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함께 아이를 처음 보러 가던 날이 정말 생생합니다. 이렇다 할 외출도 너무 오랜만이었지만 아이와 첫 대면을 한다는 것이 정말 설레는 일이었어요. 제가 갔던 곳은 평범한 빌라였습니다. 아이를 위탁하여 보호하고 있는 집이라고 했고 집에 들어서자 꽤 어려 보이는 여성분이 저희를 반겼어요. 이렇게 어린데도 정말 성스러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게 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탁모께서 방에서 아이를 안아 거실로 데리고 나왔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았습니다. 눈도 동그랗게 뜨고 시선도 제대로 맞추는 것이 어쩜 그렇게 똘망똘망하고 이쁘던지 제 손가락을 꽉 쥐던 손의 감촉을 아직도 잊지 못하겠어요. 저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는 왜 입양을? 아,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됐어요. 탯줄도 자른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버려졌었거든요. 아이가 태어나고 버려졌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가 엄마가 되어서 잘 품어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분명히 있었지만 아이를 하루라도 더 빨리 데리고 와서 마음껏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혹시 지금 아이를 부르는 이름이 있나요? 하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머, 제가 아이 이름을 나래로 하고 싶었거든요. 나래가 날개라는 뜻인데 하늘이란 이름하고 잘 이어지는 것 같아요. 운명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아이와 첫 번째 만남 이후에 저희 부모님과도 한 번 더 위탁모분의 집에 들러 나래를 만났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 혼자서도 가는 등 몇 차례 더 만나면서 저는 입양의 마음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됐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입양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을 저희 집에까지 모시고 와서 직접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몸이 별로 좋지 않으니 편의를 봐준다고 하시길래 아이만 있다면 시어머니도 이렇게 따뜻한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 나래는 언제쯤? 어머, 벌써 이름까지 지었어요? 이제 완전히 제 자식이 됐다니까. 이제 시간만 정해서 데리고 가면 돼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 내가 형님 봐서 빨리빨리 처리했죠. 아유, 고마워. 신생아 입양 안 그래도 힘든데 동생이 너무 힘써줬어.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시어머니의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빠른 입양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나래가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고 저랑 남편은 온갖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아이를 길렀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당당하게 저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나래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정확히 말하며 제 볼에 작은 손을 댔을 때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눈물을 쏟아버렸어요. 전 남편은 제게 주책이라고 했지만 전 남편 또한 매우 기뻐하는 기색이었죠. 물론 아빠라는 말은 한참 뒤에 하는 바람에 전 남편이 살짝 삐지는 것도 저한테는 너무나도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이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 행복이 산산조각 난 건 가장 행복해야 할 나래의 두 돌 때였어요. 정신이 없는 탓에 나래에 첫 돌잔치를 해주지 못해 두 돌잔치를 조금 크게 하고자 했거든요. 지금까지 다녀본 돌잔치에서는 안 우는 아이를 본 적이 없는데 나래는 마냥 밝게 웃고 저만 펑펑 우는 참 웃기고 이상한 돌잔치였죠. 지금 생각해도 바보 같고 우습네요. 돌잔치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쯤 저기 멀리 익숙한 얼굴의 여성분이 보였습니다. 저희 나래를 위탁 보호해주던 분이셨어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초대장을 보냈나 보네요.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초대장을 깜빡했어요. 너무 고마우신 분이라 꼭 보내드렸어야 했는데. 네. 하늘이, 나래, 아기는. 뭔가 위탁모분이 그전과는 다른 분위기더군요. 그 전에는 조금 밝고 젊은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조금 피폐해지고 넋이 나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기도 했으니 분위기야 변할 수 있다고 가볍게 생각했죠. 나래는 남편이, 여보! 마침 남편이 시야에 보이길래 전 남편을 불렀는데 전 남편이 위탁모분을 보고 눈에 띄게 놀라더군요. 전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가 이분을 불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어찌됐건 저희에게 중요한 분이니 초대를 했어야 하는 게 맞았죠. 시어머니한테는 나중에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전달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나래 보호해주시던 위탁모시잖아. 기억하지. 여기까지 와주셨어. 너무 감사해요, 정말. 아니요, 아이도 보고 싶고. 아유, 그럼요. 나래 안아보실래요? 많이 컸어요. 네? 나래야, 여기 이모한테 가볼래? 아니, 저기 괜찮은데. 아니에요. 우리 나래한테도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데요. 자기야. 엄마가 부르던데? 알았어. 그럼 저는 이만. 자기야, 잘 모셔다 드리고 와. 얼른 가봐. 시어머니에게 가니 시어머니가 마침 잘 왔다면서 저한테 답례로 나눠드리고 남은 떡을 차에 좀 실어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떡을 들고 주차장으로 갔는데 주차장 한켠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왠지 전 남편 목소리같이 들려서 떡을 그대로 든 채로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사람의 직감이란 참 무섭죠. 소리를 내서도 안 될 것 같았고 그 무언가 아주 잘못됐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자 금세 목소리가 선명히 들릴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목소리의 주인은 역시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과 대화하고 있는 사람은 나래의 위탁모였죠. 그러니까 여길 왜 왔냐고. 너희 엄마가 지금 약속을 안 지키잖아. 조금 더 기다리라고 그랬잖아. 기다리라고. 얼마나 더 기다려? 지금 벌써 2년이야. 2년을 잠자코 기다렸잖아.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나도 지금 머리 터지기 직전이야. 네가 힘든 게 지금 나 힘든 거 반은 되냐? 나는 지금 내 애 뺏기고 미치기 일보 직전인데. 누가 뺏었다고 그래. 너도 선뜻 나래 내줬잖아. 네 엄마가 너랑 그 여자 이혼시키고 나 드릴 거라며. 엄마가 거짓말을 했겠냐? 그냥 지금 시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지. 시기? 하늘이 돌잔치까지 하면서 시기? 얼마나 더 기다려? 얼마나 더?
왜 그래, 어? 조금만 더 기다려. 자기야 알잖아. 나 자기밖에 없는 거. 이혼하면 내가 양육권 가져올 수 있고, 자기도 우리 집에서 하늘이랑 같이 살 수 있어. 진짜 나 너무 힘들어. 언제까지 내 얼굴도 못 보고. 둘의 대화가 머릿속에 뒤죽박죽 엉켰죠. 손에 들고 있던 떡이 떨어지면서 주차장에 큰 소리가 울렸습니다. 곧장 둘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죠. 전 남편과 위탁모, 아니 남편과 내연녀가 손으로 입을 틀어막는 것이 제가 본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 제 눈앞에는 저희 친정엄마와 아버지만 계셨어요. 제가 눈을 뜨자 친정엄마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셨죠. 엄마, 나래는? 저는 그 와중에도 나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제가 들은 일들이 전부 거짓이라고 믿고 싶기도 했어요. 사돈 어른이 데려가셨어. 아유, 좋은 날 이게 뭐야. 엄마. 왜? 물 줄까? 엄마, 나 어떡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집은 원체 개인주의 성격인지라 저 또한 친정엄마에게 크게 약한 소리를 하진 않았어요. 임신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한 것도 지나가는 소리로 가볍게 이야기했고 불임이라는 이야기도 담담하게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이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어떻게 하라고 말해주길 바랐어요. 누군가가 정신 차리라고 제 머리라도 한 대 때려주길 바랐습니다. 어머, 왜 울어? 어머, 여보, 얘 왜 이래? 어머? 제가 우는 모습이 친정엄마도 많이 낯설었을 거예요. 제가 울음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주차장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친정엄마와 아버지 모두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그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저는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서 하루 더 입원을 하기로 했어요. 제 등살에 친정엄마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가만히 누워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나서 병실에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예상을 정말 벗어나는 말을 하셨습니다. 네가 다 이해하고 살거라. 네? 아니, 어차피 너는 임신도 못하는 몸이고 나는 내 핏줄 아닌 새끼는 못 키우는 몸이니 마침 첩이 애를 뱉다기에 내가 오묘한 술을 짜냈는데 뭐가 그렇게 나쁠 일이니?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될 건 또 뭐라니? 네 남편 핏줄이면 너도 더 정가지 않겠냐? 좋다고 울고불고 짜낼 때는 언제고? 그냥 똑같은 입양인 건데 왜 유난을 떨어 떨기를? 그냥 별일도 아니다. 그냥 같은 입양이다 생각하고 살거라. 그게 그런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은 심지어 그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일반적인 입양이랑 같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남자가 한 여자한테 평생 목을 매라는 거니? 그것도 애도 못 가지는 반쪽짜리 여자한테? 그래, 이혼하려거든 하거라. 대신 합의 이혼해. 나는 땡전한 분출 생각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더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입을 꾹 다물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도 전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제가 퇴원할 때 친정아버지가 오셨죠. 그리고 친정아버지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가셨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오랫동안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시면서 잘 아는 변호사들이 많으셨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어떤 생각인지 알았고 저 또한 어제 시어머니 말을 듣고 생각을 굳혔기에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뺨도 맞았고 남편은 저에게 독한 여자라더군요. 그렇게 안 봤는데 제가 아주 독사 같다고요. 제가 정말 그 독사 같던 사람들한테 당한 일들은 다 잊어버린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혼 소송은 물론 잘 끝났어요. 그런데 차마 전 남편의 내연녀인 여자에게까지 소송을 걸 수는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마도 어떤 연민 같은 게 작용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결국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직장에서 퇴사를 선택했어요.
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하냐는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전적으로 긍정해 주셨고 저 또한 조금 더 쉬고 싶은 생각이 강했죠. 소송 이후 잠시간은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금전적 여유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향기에 취해 창밖 풍경을 넋을 잃고 보다가 문득 떠오른 아릿한 사랑의 기억을 몇 자 써볼까 합니다. 22살이던 여름에 저는 집 근처 대형 슈퍼에서 캐셔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사정이 있어서 가족들은 뿔뿔이 헤어져 있었고 돈이 필요했기에 어쩔 수 없이 무엇이건 일을 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살고 있는 집은 제가 겨우 몸을 닐 수 있는 방 한 개짜리 오래된 한옥 새방이었습니다. 저는 그나마 밥은 먹고 사는 것이 어디냐며 그 나이대에 하고 싶은 것을 꾹 참으며 돈을 모으던 중이었고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타지로 일을 하러 가신 지 한참 되었고 엄마는 남의 집 입주 가정부로 들어간 상태였고 오빠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불시에 닥친 경제 한파에 절대 울지 않으려 했으며 서로의 힘든 마음을 건드릴 새라 다들 조심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명절이 되어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 마음이 아파서 돌아서서 눈물을 찍어내기 일쑤였습니다. 마음이 여린 아빠가 돈을 벌어보겠다며 시작했던 일이 내리막길로 접어들어 완전히 몰락의 길로 가버린 상태였고 아빠는 가족의 고통을 자신이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에 힘이 들어서 혼자서 마음을 많이 앓으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빠는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때 이야기를 하시다가 사실은 당시에 목숨을 내놓으려고 깊은 저수지에도 간 적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소심하고 말주변이 없으시고 그저 주어진 일만 묵묵히 하시던 아빠가 그 고통 앞에서 얼마나 힘드셨을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더구나 아빠는 엄마의 핀잔을 가장 힘들어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활달하고 밖에 나다니기 좋아하고 남들의 이목에도 무척이나 신경을 쓰는 분이셨기에 돈이 없는 궁핍함을 도저히 견뎌내기 힘들어하셨고 그런 상황에서 아빠에게 터붓는 책망은 지치고 지친 아빠를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싸움이 잦아진다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각자의 입장을 우연히 알고 보니 서로의 그런 아픔을 못 헤아린 것이 너무 미안해졌습니다. 저는 당시에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더 의지하게 되면서 가족 아닌 사람이라고는 오로지 그 애와만 대화하고 세상 모두와 단절하고 지내던 시기였습니다. 그 애의 집에서는 제가 어둡고 우울하다며 어지간하면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눈치를 은근히 보이셨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항상 화사하고 정돈된 그 애의 집에는 웃음꽃이 만발한 가족 구성원들이 늘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있었고 한 번씩 그 애의 집에 가서 이리저리 대화에 끼지도 못한 채 그저 식탁 앞에 앉아서 밥만 깨작대는 저를 다들 힘겨워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저는 그 애와 단둘이 있을 때 몹시 싸웠고 몹시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세상 밖으로 꺼내려다가 오히려 마음만 자꾸 다치게 하는 것이 이유였지요. 그러면 그 애는 아무 말도 없이 저를 가만히 껴안고 토닥여 주었습니다. 늘 져주고 말없이 지켜봐 주었던 그 애는 하고픈 이야기가 있어도 제 기분을 먼저 살피느라 쩔쩔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애가 사라져버렸을 때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 편이 없단 사실에 무척 슬펐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갔고 저도 그때보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결혼해서 아이가 둘입니다. 남편과는 한 번씩 심하게 싸우기도 하고 제가 힘든 시절이 있었음을 모르는 남편은 세심하게 저를 보듬어줄 기회가 없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받고 나면 저는 옛날에 그 애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 애가 참 자상했고 순박했고 정이 깊었던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과 비교도 해봅니다.
제가 성질이 못돼 먹어서 그 애와 헤어진 거라며 한 번씩 힘들어하기도 하면서요. 제가 살던 자취방에 자주 와서 형광등도 갈아주고 배전반도 손봐주던 그 애가 지금은 어디서 누구와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결혼한 사람은 자잘하고 소박하고 인간미 있는 삶은 분명히 선물 받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저의 부모님은 한 번씩 그의 이야기를 묻곤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얼렁뚱땅 모르겠다 해버리고는 더 이상은 언급을 못하게 말을 막아버리지요. 하지만 사실은 결혼 후에 그 애와 딱 한 번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시내 카페에서 친구를 기다리며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 애가 몰라보게 변한 모습으로 제게 먼저 말을 건네며 다가왔던 것입니다. 잠깐 앉아도 되겠냐고 해서 그러라고 했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 아쉽게 어긋나버린 서로의 인연을 아쉬워하는 눈치가 그에게서 전해져 왔습니다. 그 애는 나중에 혹여 연락할 일이 있으면 하라면서 명함을 하나 건네주면서 하는 말이 혹시나 몰라서 옛날 핸드폰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혹시나 전화에 올까 생각하며 그랬다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먹먹해져 왔습니다.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가 딸린 저를 그 애는 아직 솔로인 채로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고 더구나 제가 그때 힘든 시기에 서로 감정 싸움이 커져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저를 혼자 내버려두고 떠난 것이 늘 마음에 걸려서 그런 거라 생각하니 더 마음이 짠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세월이 흘렀고 우리 인연은 거기까지였기에 더 애틋했고 아쉬웠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저를 기다리느라 자신의 결혼이 늦어졌다는 말은 그 애가 하지 않았고 혹여 그렇게 말했다 해도 저는 별로 동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우린 이미 현실을 살아갈 나이니까요. 당시에도 처한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저는 발버둥치고 있었고 그 애와의 사랑의 감정이 자꾸 어긋나버리는 상황에서 서로가 더는 마음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별을 고한 것이었으니까요. 그 모든 것은 처한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기 위한 저의 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우연히 만났다고 한들 그것으로 낯선 상황을 만들 만큼 저는 어리석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현재에 처한 저의 입장에 있는 것이고 언제나 그랬듯이 저는 그 길 위에서 제 힘으로 달려 나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 애와는 간단히 차를 마시고 서로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만나기로 약속한 친구가 1시간쯤 늦어질 것 같다고 전화를 주어서 그 애와의 대화가 조금은 허락되었다는 것이 어쩌면 그나마 하늘이 베풀어준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오는 길에 그 애의 명함을 깨끗이 찢어서 버리고 제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어릴 때는 그 애한테 무조건 제 마음을 의지하며 고집도 부렸고 그러면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지쳐버린 우리는 아쉬움을 숨긴 채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월 속에서 저는 하나의 깨달음을 정확히 얻었습니다. 제가 살아갈 이유는 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오랜만에 홍대 앞을 지나가는데 남자친구와 대학교에서 시시하던 시절 생각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까 해요. 지금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했던 건 대학생 때부터이지만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어요.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거든요. 입학하고 얼마 안 돼서 같은 방송반을 했기 때문에 학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나름 많았는데요. 키도 훤칠한 데다 항상 웃는 얼굴이 참 보기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주변 사람들과도 두루두루 잘 지내서 여자들에게 참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교성 좋고 공부도 잘하고 반듯하게 생겨서 어딜 가도 주목받던 오빠와 달리 저는 아주 평범했거든요. 그래서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말을 걸고 가까워지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먼저 말 걸어주고 다가와주는 그 사람을 보면서 좋은 선배다 라는 마음에서 좋아한다는 마음으로 점점 번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입 밖으로 뱉어봤자 어차피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학교 다니는 내내 혼자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었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 선배는 졸업하고 저도 고3. 수험생 생활을 열심히 하느라 머릿속에서도 점점 잊혔던 것 같아요. 그 덕에 수시로 기대했던 이상의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는데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선배랑 같은 학교로 가게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우연이라도 한 번 마주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는데요. 학교만 알았지 선배 전공이나 학과도 몰랐고 학교가 워낙 넓기도 해서 그냥 그런 기적을 바라기만 했지 실현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루는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 개강총회가 있어서 학교 앞 술집에서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었는데요. 멀리서 되게 익숙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네, 맞아요. 짝사랑했던 방송반 선배였어요. 너무 놀란 마음에 한참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빨리 시선을 피하지 못해서 선배도 저를 봤더라고요. 눈이 마주치자 저를 보고 활짝 웃으면서 손을 흔드는데 묻어뒀던 오빠에 대한 마음이 되살아나는 것만 같았어요. 이렇게 두근거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심장이 빠르게 뛰었거든요. 눈짓으로 살짝 인사하고 다시 제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나지? 운명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생각에 잠겨서 홀짝홀짝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누가 뒤에서 귓속말로 잠깐 나올래?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돌아봤더니 그 선배였습니다. 따라 나가봤더니 술 많이 마셨냐면서 아이스크림 사줄까? 그러더라고요. 술 때문에 그랬는지 오빠랑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눠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괜히 기분도 업되고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서 먹으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학교 생활은 할 만한지 이런저런 대화들을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너 그동안 공부 열심히 했나 보다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데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일상적인 이야기를 이어나가다가 졸업하고 가끔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다고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내 안부를 궁금했다는 말에 기쁘기도 하면서 혹시 나한테도 가능성이 있는 건가 하는 기대도 살짝 생기는 거 있죠. 그날 연락처 교환하고 이후로도 시간 맞을 때 같이 저녁도 먹고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랬는데요. 그해 여름방학이 오기 전까지 자주 만나면서 엄청 가까워진 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도 같이 하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그냥 친한 선후배 사이로도 만족한다 생각했지만 자상하고 다정한 선배 모습에 자꾸 욕심이 나는 겁니다. 주위에서 자꾸 소개팅하라고 한다는 이야기도 스스럼없이 하는데 질투도 막 나고요. 마음을 잘 꾹꾹 눌러오다가 하루는 속상한 마음이 너무 컸었는데요. 같은 동아리에 저랑 오빠랑 같이 친한 남자 선배들이랑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저도 모르게 다 털어놓게 되었어요. 어쩌면 누가 먼저 물어봐 주길 바랬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처음 오빠를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곱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갑자기 눈물이 왈칵하더라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털어놓으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더니 선배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걔가 아무한테나 그러는 애가 아닌데 였습니다. 어쩌면 너만 좋아했던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같은 마음 아니었을까 하고 말해주더라고요. 제 마음이 큰 데다 숨기기 급급해서 어쩌면 제가 미처 캐치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요. 그 말에 용기가 생겼는지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한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은 술을 마셔서 안 될 것 같고 내일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술 많이 마셨냐면서 자기도 학교 근처라고 집에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신라 같던 희망이 그래도 바늘구멍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리 파할 때쯤 연락해서 만났는데요.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마셨냐고 다정하게 말하는 목소리에 또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눈에 먼지 들어간 척 비비면서 고개를 돌렸어요. 제가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집으로 가는 골목길이 조금 어둡고 무서운 편이에요. 그래서 오빠가 평소에도 여자애가 겁도 없다면서 좀 빨리 다니라고 했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더 걱정하고 잔소리하는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빠가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앞으로 매일 데려다 줄까? 그러더라고요. 순간 술이 확 깨면서 이게 뭐지 싶어서 멀뚱멀뚱 서 있었는데 제가 밤마다 혼자 이 길을 걸어 다니는 것도 걱정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라고 되물어봤더니 저를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그동안 혼자 끙끙댔던 게 머릿속으로 지나가면서 긴장이 풀렸는지 바보같이 거기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오빠가 깜짝 놀랐는지 안아서 일으켜줬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좋아했어? 라는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예의 바르고 잘 웃는 모습이 예뻐 보였다나요? 근데 그때는 자기도 학교 일이나 입시 문제로 많이 바빠서 선뜻 이야기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학교 때문에 지역이 달라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요. 그렇게 잊고 살다가 학기 초에 학교 앞 술집에서 저를 만났을 때 엄청 반가웠대요.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나나 싶기도 하고요. 저희 집에서 지난 날 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날 아주 즐거운 밤을 보냈어요. 이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싶을 정도로 그 사람과 함께 보내는 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아주 딱 붙어서 안 떨어지는 닭살 커플이 되었고 지금도 4년째 알콩달콩 잘 만나고 있어요. 군대에 갔을 때 아주 애가 타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는 진짜 더 자주 보는 것 같은데요. 집에 보내기 싫다고 빨리 결혼하자고 하는데 얼른 취업 성공해서 프러포즈 하라고 찌르고 있어요.